자, 잘 쉬셨나요? 자, 우리가 앞서 했던 게 토지 용어와 주택 용어 했었어요. 특히나 토지 용어, 주택 용어는 다 중요하기 때문에 포인트를 잡아서 설명을 해드렸던 거고요. 빈지나 포락지가 최근에 시험에서 오답으로 자주 나오고 있고, 또한 주택의 용어 역시 단독주택의 단, 다다공, 3층, 3층, 다중은 학생과 직장인. 그쵸. 다, 가구는요, 3층 이하, 19세대 이하라는 것도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요, 연세대 기숙사. 그쵸? 아파트는 5개층 이상. 연립주택은요, 660제곱 초과. 다 세대는요, 660제곱 이하이고 4층 이하. 연립도 마찬가지로 4층 이하라는 거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 즉 토지와 그 정착물에 대해서 할 텐데요. 페이지는요, 18페이지 펴주시면 됩니다. 18페이지 펴주시면 되고요. 토지 및 그 정착물에서 자, 토지와 정착물인 거 나누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협의의 부동산이죠. 협의의 부동산인데요. 자, 정착물을 그 구분하는 기준을 보시죠. 자, 우리가 아까 법률적 개념에서 협의의 부동산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토지 및 그 정착물 이렇게 했죠. 그러면 이제 토지는 다 했으니까 이제 뭐 한다? 정착물 한다, 정착물. 그러면 정착물이 뭔데요, 쌤? 이렇게 물어보시면 답은 여기 있네. 정착물이니까 보죠. 정착물. 정착물 뭐예요? 첫 번째 우선적인 거는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합의나 계약에 있는 경우 정착물이에요. 정착물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합의나 계약에 의해서 우선해요. 그런데 나머지 4개는 보죠. 자, 어떻게 부착되어 있니? 라고 물어봤었을 때 제거하면은 손상이 없어요. 내 부동산에 손상이 없어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정착물, 손상을 죄송해요. 손상을 주면요. 내가 제거했는데 내 부동산, 내 건물이 손상을 입어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정착물이라고 얘기한다고요. 뜯어갔는데 손상을 입어. 그럼 뭐요? 정착물. 손상이 없더라도 뭐가 감소해요? 효용이 감소하는 것을 정착물이라고 얘기하고요. 처음부터 위치나 용도, 특정 목적을 가지고 만들면서 들어갔어요. 그건 뭐예요? 정착물로 보는 거죠. 세 번째, 설치 의도가 뭐예요? 임대인이, 집주인이 가치 증진을 위해서 영구적으로 만들어 놓는 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요? 정착물이라고 얘기하고요. 당사자와의 관계는요, 임대인 거는요, 다 정착물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정착물이 아니래. 이건 정착물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손상 없이 제거가 가능해야 돼요. 처음부터 특정 목적이 없이 그냥 갑자기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만든 거 정착물이 아니고요. 임차인 정착물도 정착물이 아닌 걸로 봅니다. 그래서 협의 및 부동산에서요, 1번 토지 및 그 정착물 책 한번 보시죠. 자, 18페이지 밑에 토지 및 그 정착물에 협의 좁은 뜻 나왔죠? 그래서 정착물은요, 뭐예요? 1번 민법 99조 1항의 토지 및 그 정착물의 정착물 요건 거고요. 두 번째 넘어오세요. 두 번째 정착물에 넘어오셔서 두 번째, 원래는 분리된 동산이었으나 토지와 건물의 항구적, 영원히 항구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 있어서 부동산의 일부가 되어 있는 물건을 정착물이라고 한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구분 기준은요, 여기 지금 제가 끝까지 다 정리를 해 드렸어요. 그래서 3번은요, 요 표를 하나 보시고 저랑 함께 잘 정리하시면 되고요. 아까 여기 나왔죠? 임차인 정착물 19페이지 넘어오셔서 맨 마지막 4번에 보시면요, 임차인 정착물 뭐요? 선반이나 블라인드 등 이런 것들은 다 임차인 정착물로 본다라는 것도 체크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정착물은요, 일단 합의나 계약이 우선이고요. 부착되는 방법은요, 제 것이 손상을 주느냐 안 주느냐, 손상을 주는 것과 안 주는 것,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세요. 됐죠? 그래서 니은에 나와 있죠? 부착된 방법. 손상 주면 정착물, 손상 안 주면 정착물 아닌 것. 그리고 물건 성격 나와 있죠? 디귿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위치나 용도에 맞게 한 거. 그렇죠?
특별한 위치나 용도에 맞게. 그쵸? 용도에 맞게 했으면 정착물, 안 했으면 정착물이 아닌 것.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요. 됐죠? 3번 의도가 뭐예요? 뜻. 왜 설치하셨냐? 가치 증진으로 영구적으로 했으면 뭐예요? 영구적으로 했으면 정착물. 일시적으로 했으면 뭐예요? 정착물이 아닌 것.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정착물인 것은요, 임대인, 집주인 거고요. 정착물이 아닌 것은요, 선반, 블라인드 이런 게 될 수가 있겠네요. 되셨나요? 그래서 19페이지까지 왔어요. 자, 페이지 한 개 넘겨주시고요. 20페이지로 넘어오세요. 20페이지 넘어오세요. 20페이지. 페이지 어디? 20페이지 넘어오시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정착물이라서 종속되어 있는 정착물과 독립정착물, 즉 따로 가질 수 있는 정착물을 보셔야 되세요. 그래서 종속 정착물에 뭐가 있느냐? 다음 중 독립된 정착물이 아닌 것은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종속, 즉 토지의 일부로서 보는 게 뭐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돌담, 제주도 가면 돌담 많죠? 돌담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법지에 있는 축대들, 그리고 도로, 포장, 교량, 다리 등이 다 뭐예요? 그리고 국어도 있을 수가 있겠네요. 국어. 인공적인 수로나 뚝. 인공적인 수로나 뚝 등을 우리는 국어라고 얘기해요. 국어예요. 국어 아니에요. 국어. 아시겠죠? 국어고요. 이걸 우리는 종속 정착물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중요한 건 뭐예요? 독립 정착물이죠. 총 4가지가 있는데요. 건물, 나무 똑같은 거예요. 이제 나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중개사니까요. 등기된 임목,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요게 함께 나와 있죠. 독립 정착물. 그쵸? 건물 따로 사고 팔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독립 정착물이에요. 등기된 임목과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따로 사고 팔 수 있어요. 뭐랑 별개로, 토지와 별개로. 그리고 미분리 과실과 농작물 등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죠. 20페이지. 위에 보면 정착물 나와 있죠. 그래서 돌담, 축대, 도로포장, 교량, 다리, 국어 등이 있을 수가 있고, 중요한 건 어디다? 독립정착물이 뭔지 확실하게, 요거 개념 확실하게 체크해 주신다. 그래서 독립된 물건, 예외 독립정착물에 별표 하나 해주시고요. 뭐가 있는데 쌤? 건물,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등기된 임목, 농작물, 그리고 미분리 과실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나의 노력으로 만들었던 거, 농작물이나 미분리 과실 있고요. 내가 등기해둔 임목, 이름 써둔 수목, 명인 방법이 그거예요, 여러분. 이름 써둔 거,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 있고요. 건물 당연히 내 거일 수 있지. 토지하고 별개로 독립된 정착물로 볼 수가 있지. 왜? 따로 거래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따로 거래할 수 있으면 독립정착물로 보는 게 맞아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아시겠죠? 그래서 독립정착물에 이런 것이 있구나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밑에 5번에 체크 하나 해주세요. 5번에 체크 하나 해주세요. 5번에 보시면요. 판잣집, 컨테이너 박스 등 나오죠? 판잣집, 컨테이너 박스 나오죠? 그리고 또 뭐 나와요? 가식된 수목 나오죠? 이런 것들 다 뭘로 본다고 나와 있어요? 토지에 일시적으로 붙어 있으니까요. 동산, 부동산, 동산으로 본다 라고 정의되어 있죠. 그래서 쉽게 이동이 가능한 거예요. 판잣집, 컨테이너 박스 이런 것들. 가식된 수목. 가식이 뭐예요? 임시로 심어둔 나무란 뜻이죠. 동산으로 보는 거죠. 왜요? 다 일시적이니까. 됐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정리 다 드렸고요. 자, 이제 우리는 20페이지 옆에 있는 빈출 핵심 지문 한번 보러 가시죠. 자, 광해 부동산은 한번 그냥 읽어만 주세요. 그래서
광의의 부동산 한번 그냥 읽어만 주시면 되고, 제가 광의의 부동산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광의의 부동산은 뭐예요? 토지 및 그 정착물 더하기 준부동산이고, 준부동산은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라는 거죠. 왜요? 공시방법이 등기 등록을 통해서 부동산에 준하여, 그쵸? 저당권의 객체도 되고, 맞죠? 감정평가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내용들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는데요, 쌤? 자동차, 광업재단, 공장재단, 20톤 이상의 선박, 항공기, 어업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아까 준부동산 할 때 다 설명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도 다 정리가 되셨을 거라 믿고요. 그리고 옆에 20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빈출 지문, 저랑 함께 읽어보시러 가시죠. 자, 1번입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 나왔죠? 좀 빨리 갈게요, 이제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법률적 두 가지 뭐? 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 있고요. 협의의 부동산은 뭐요? 토지와 그 정착물. 광의의 부동산은 뭐? 토지와 그 정착물 더하기 뭐? 죄송해요. 준부동산. 이렇게 있다라는 거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경제적 개념에 뭘 썼어요?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기억나셔야 돼요. 상품. 오늘 했잖아. 그래서 경제적 개념에 뭘 써요?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이렇게 있고요. 기술적 개념은요, 뭐와 같다? 물리적 개념과 같으니까는 뭘 써요? 환자! 있죠. 뭐예요? 무엇이 있습니까? 환경, 자연 또 뭐? 위치, 마지막 뭐? 공간이 있다. 요거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지문이네요. 두 번째, 민법상 그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맞네요. 99조 몇 항? 1항. 이제 다 할 줄 아시죠? 저랑 함께 읽어만 보시는 거예요.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 나왔다, 떴다, 뭐와 같다? 물리적 개념과 같은데 무엇이 있을까요? 생산요소? 아닌데. 자산? 아닌데. 공간, 자연, 맞죠? 환경, 환자, 위간, 자연, 위치, 공간. 유형이에요, 무형이에요? 유형적 측면인 거죠. 4번. 그래서 틀렸다, 맞다, 틀렸다? 틀렸다. 거고요. 4번. 준부동산은요, 나왔네요. 준부동산. 등기, 등록, 오케이. 자동차 등록하니까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을 말한다. 맞네요. 종류 뭐인데요? 자동차. 맞죠? 항공기, 20톤 이상의 선박,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등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준부동산이라고 얘기하고요. 협의의 부동산에서 준부동산을 더하면 광의의 부동산이 되는 거네요. 오케이. 맞는 지문이고요. 5번입니다.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로서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도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복합 부동산이라고 얘기한다고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1번 개념과 복합 부동산인 5번 개념을 잘 구분해서 정리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맞는 지문이네요. 틀린 건 몇 번이에요? 3번만 틀렸다. 자, 그리고 부지 보시죠. 자, 부지 나왔어요. 오케이. 부지는 도로부지, 하천부지 같이 일정한 거. 건축이 가능한 거. 더하기 뭐? 건축 불가능한 거. 건축 가능한 토지 뭐? 주거, 상업, 공업 용지 있고요. 건축 불가능한 거 뭐? 도로, 하천, 철도 이런 거 있을 수가 있다. 일정한 용도로 이용되고요. 바닥 토지로서 포괄적 용어다까지 정리하시면 되겠네. 완벽합니다. 부지에 대한 완전한 정리였습니다. 맞는 경우 맞네요. 6번도 맞고요. 자, 7번입니다. 선하지죠? 선 아래네요. 고압선 아래의 토지로서
거래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뭐가 일어난다? 선하지 증감 감가. 왜? 최유효용이 안 되니까. 그쵸? 그래서 선하지 감가. 맞는 지문이고요. 8번. 맹지는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한 필지의 토지이다. 땡큐. 건축 가능 불가능? 건축 가능 불가능? 건축 불가능. 건축법상 건축 불가능한 게 맹지라는 거고요. 그것도 맞고 다 맞네요. 자, 9번입니다. 후보지 나왔어요. 후보지 나왔어요. 맞죠? 전환되고 있는데 어디 상에서 임지, 농지, 택지 지역 상호 간에 맞죠?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맞죠? 전환된 아니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전환되고 있는데 그게 뭔데? 후보지라고요. 상호 간에. 그렇죠? 이것도 맞는 지문이네요. 10번입니다. 빈지는 또 나왔다. 막 지긋지긋하다 이제 그죠? 빈지는 물에 의한 침식으로 장난치지 마세요. 물에 의한 침식은 뭐예요? 토락지네요.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의한 침식으로 인해서 수면 아래로 잠기거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포락지라고 한다. 라고 나오고 빈지는 뭐예요, 여러분? 최대 만조 위에서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등록 지점 사이의 해변 토지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빈지라고 한다. 되셨죠? 그래서 딴 거 다 맞고 10번은 틀렸다. 수정 잘 해주세요. 빈출 핵심 지문이었습니다. 자, 이제 부동산의 4번 문제 풀고 특성 한번 보시죠. 자, 이제 정착물에 대해서 저희 다 배웠어요. 자, 정착물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게 문제에서 나왔을 때 어떻게 보는지 봅시다. 자, 다음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것이 아닌 것은 라고 나왔어요. 자, 그럼 우린 여러분 아까 배웠죠? 독립 정착물 뭐 있었어요? 물 있었죠. 그래서 등기된 임목이 있었고 명인 방법을 갖춘 뭐 있었어요? 수목이 있었고 맞아요. 미분리 과실이 있었고 또 뭐 있었어요? 타인 토지의 권원에 의한 농작물 이거 있었죠. 그럼 봅시다. 독립된 것이 아닌 것은 딴 건 다 뭐예요? 얘들은 뭐예요? 다 독립 정착물인 거죠. 무슨 말이에요? 따로 갖다 팔 수 있다. 따로 갖다 팔 수 없는 거. 따로 갖다 떼서 팔 수 없는 거 뭐예요? 국어. 3번. 이렇게 나오죠. 국어가 뭔데요? 인공적인 수로나 뚝을 우리는 국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요거 정리하시고 문제를 보시면 완벽합니다. 자, 5번입니다. 작년에 기출문제에서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제가 3번을 고치지 않는 이유는 답이 3번이기 때문이에요. 자, 보시죠.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국어 아까 말씀드렸죠? 인공적인 수로나 뚝이라서 정착물로 보는 거고요. 다년생 식물 이것도 뭐예요? 정착물로 봅니다. 그래서 매년 피고 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년식물도 다년생 식물도 뭐예요? 정착물로 보는 거예요. 특별한 노력이 들지가 않는다고 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량은 달이죠. 담장은 돌담이죠. 그래서 가식중인 수목. 왜 그런 건가요? 임시잖아. 일시적이잖아. 그래서 정착물이다 아니다. 정착물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정착물 아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가식적인 수목. 토지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 왜요? 가식적인 수목은 임시로 심어둔 거니까요. 임시로 심어둔 거. 일시적인 건요. 정착물이다 아니다. 정착물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치는 시험이 몇 회 시험이에요? 30 몇 회? 34회 시험이죠. 그래서 짝수형 기출문제들을 조금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자,
다음 중 다중주택의 요건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아닌 것은 나왔어요. 자, 그럼 저랑 볼게요. 제가 설명드렸던 거 다중주택은요. 첫 번째 뭐였어요? 3계층 이하였죠. 660제곱미터 이하였어요. 맞아요? 그리고 학생과 누가 살아요? 학생 또는 누가 살아요? 직장인이 살 수가 있고요. 욕실은 실별로 있지만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 이렇게까지 정의하셨죠? 이 내용을 가지고 저랑 함께 보러 가시죠. 1번입니다. 한 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이 660 이하이고, 오, 좋아요. 층수는 몇 층? 3계층 이하일 것. 이게 뭐예요? 다중주택. 오케이. 3계층 이하, 660 이하. 감사합니다. 맞죠? 2번.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맞네요.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 이것도 맞는 지문이네요. 제가 말씀드렸죠. 욕실은 있고 취사시설은 없다. 그쵸? 자, 3번 잘 보세요, 저랑. 3번. 학교 또는 공장. 오케이.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한 개동의 공동 취사시설의 이용 세대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 이거 뭐예요? 이거 기후. 제가 아까 써달라고 했던 써달라고 했던 게 이거죠. 왜요? 다중주택은요, 인물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린 여기 지금 보세요. 학생 또는 직장인, 사람이 등장했죠. 인물이 등장했죠. 그리고 앞에 뭐도 등장했어요? 장소도 등장했죠. 그래서 이걸 기숙사라고 하는 거예요. 다중주택은 사람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왜? 주택이라는 게 이미 있으니까. 그래서 학교 또는 공장, 학생 또는 종업원이 나오고 한 개 동으로서 공동 취사 이용 시설의 세대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은 뭐예요? 기숙사라고. 아시겠죠? 아까 개념 썼죠? 잘 정리를 해 두세요. 4번입니다. 적절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 조례로 정하는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가 기준에 적합할 것. 오케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 산다고요? 학생과 직장인이 산다고요.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서. 맞죠? 독립된 주거의 형태는 갖추지 아니하고 실별로 욕실은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다중주택. 답은 몇 번? 3번. 그렇죠? 그래서 이 3번 지문과 5번 지문을 잘 구분 정리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복습하실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3번과 5번을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다중주택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7번 문제로 한번 넘어왔어요. 7번 문제가 이제 33회 기출문제였는데요. 자, 여러분. 아마 주택의 용어 정리, 즉 주택의 용어 정리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이 주택 용어는요, 이번에 최근에 친 4월 달에 친 감정평가에서도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주택 용어 잘 정리를 해 두시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7번 문제입니다. 건축물 A의 현황이 다음과 같을 경우 건축 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무엇인가? 라고 나왔어요. 잠깐만 여러분. 자, 층수가 4개층이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단독이에요? 공동이에요? 공동주택이죠. 왜요? 공동주택이 종류가 뭐 있어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맞죠? 아, 연세대, 뭐 기숙사니까. 자, 그래서 층수가 4층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연립주택이 뭐예요? 4층 이하인 거죠. 다세대도 뭐예요? 4계층 이하라는 거죠. 아파트는요 5계층 이상인 거고, 맞죠? 자, 그래서 층수가 4계층이라고 나오는 순간 다중주택도 답이 아니고요, 다가구주택도 답이 아니에요. 왜요? 다중은
3층이니까요. 단독이니까요. 다가구도 역시 3층이니까요. 그런데 기숙사 당연히 아니고 연립과 다세대 중에 답이 될 텐데 이거를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이 하나가 있죠. 연립은 뭐예요? 660제곱미터 초과 하는 거고요. 그쵸? 초과해야 되는 거고 다세대는요 660제곱미터 이하라는 거죠. 여기서 승부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층을 뭘로 써요? 주택으로 쓰면서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 600제곱이다. 답은 뭐예요? 다세대. 다세대 체크하셔서 정리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3번을 가지고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3번을 가지고 헷갈리시면 난리 나는 거예요. 8세대로서 모든 세대에 취사시설이 설치됨. 이것까지는 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 여기서 답이 나온 거예요, 이미. 그쵸? 4계층이니까 연립 아니면 다세대일 거고. 맞죠? 연립하고 다세대를 구분짓는 가장 큰 기준은 뭐다? 바닥 면적이 660 초과인지 660 이하인지 봐서 답은 뭐? 다세대 주택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 가져온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 제가 가져온 문제고요. 이게 여러분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온 문제예요. 최근 4월 달에 감정평가사 시험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 관련 자격증이 딱 3가지가 있죠. 뭐 있어요? 처음에 주택관리사 있고요. 두 번째는요. 공인중개사 있고요. 마지막에 감정평가사가 있는데 사실 감정평가사 시험을 먼저 치다 보니까는 여기에서 나왔던 부동산학 원론이라는 문제는요. 검증된 문제겠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하고 가끔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2023년 감정평가사 4월 달에 나온 기출문제 중에서 요 문제가 있더라고요. 주택의 용어에 대해서 물어본 문제죠.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문제를 가지고 온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죠. 감정평가사 A가 실지 조사를 위해서 확인한 한계동의 건축물이 현황이 다음과 같다. 문제 성격이 똑같지 않아요? 아까 전에 봤던 거랑 요 문제랑 그쵸? 33에 나온 문제랑 그쵸? 작년 10월 달에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요 문제가 나왔고 올해 4월 달에 감정평가사에서 요즘 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계동의 건축물 현황이 다음과 같다면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나왔죠. 풀어보시죠. 문제가 좀 더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만 뭐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나랑 풀면 어떻다? 쉽다. 정확하게 분석해 봅시다. 1번입니다. 한계층 전부를 필로티로 쓴대요. 알겠어. 주택은 없구나. 층수에 포함 안 되는구나. 2층부터 5층까지 주택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2층 주택, 3층 주택, 4층도 주택, 5층도 주택이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답을 나와야죠. 몇 개 층을 주택으로 쓰고 있어요? 4개 층을 주택으로 쓰고 있다라는 거죠. 오호라! 쌤, 똑같네요. 자, 아파트 아니고 기숙사 아니고 다가구 아니네요. 맞죠? 아파트 5개 층 이상. 기숙사는 학생 또는 누구? 종업원인 거고요. 다가구는 몇 층? 3개 층 이하니까 답은 역시 연립 아니면 다세대네요. 무엇으로 승부 보는 건데요? 면적으로 승부 봐야지. 면적으로. 바닥 면적 합계로 승부 보는 거지. 맞죠? 660 제곱 초과면 뭐? 연립이고. 맞아요. 660 이하면 뭐예요? 다 세 된 거죠. 끝났어요. 문제 똑같죠? 세대수 합계가 16세대로서 모든 시설에 취사시설이 설치됨. 앞에서 몇 세대? 8세대로서 모든 세대에 취사시설이 설치됨. 느껴지나요, 여러분? 이걸 느끼셔야 돼요. 오호 33회 작년 10월 말에 친 시험, 공인중개사 시험을 올해 23년, 그쵸?
4월달 감정평가사 문제에 냈네 라는 걸 감을 잡으셔야죠. 조금 더 까다로웠던 부분은 2층, 3층, 4층, 5층 이거를 구분할 수 있었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바닥 면적 합계가 더 크게 만들었던 거죠. 660 초과니까 답은 뭐예요? 연립주택인 거지. 답은 3번 이렇게 푸셔야 된다는 거죠. 문제가 똑같다는 느낌 들지 않나요? 7번과 그쵸? 이 문제와 한번 보시죠. 잠깐만. 이 문제와 보셨어요? 8번 문제가. 그쵸? 층수 4층, 면적 얼마? 600이니까 다 세 대. 맞죠? 층수 2층부터 5층까지니까 몇 개 층? 4개 층. 660 초과니까 뭐? 연립. 이렇게. 그래서 문제를 보는 눈을 여러분들께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형태로 한번 풀어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출제 의도가 눈에 보이시나요? 중요합니다. 나중에 저랑 함께 문제 푸시면 이제 날아다니는 거지. 이런 문제들 쭉쭉 풀어가면서 출제자가 묻는 게 이거구나. 출제자가 이러한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그 의도가 이런 의도였구나라고까지 느껴지신다면은 학개론을 통과 못할 이유가 없지. 무조건 붙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7번과 8번 문제를 일부러 붙여서 가지고 왔어요. 한번 보시라고. 그래서 답은 뭐다? 연립주택이다. 4층이고 660 초과니까. 이렇게 됩니다. 8번 문제였습니다. 화물며 감정평가사 기출문제였었어요. 자, 이제 우리는 그거 끝났고요. 한 페이지 넘기시면은 페이지 어디요? 22페이지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20페이지 넘어오세요. 20페이지 넘어오시고 22페이지에서 보시면요. 부동산의 특성이 나오는데요. 부동산의 특성은요. 크게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으로 나뉘는데요. 이 자연적 특성에서 꼭 한 문제씩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별표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부동성은요.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데 꼭 요 세 가지 영속성, 부증성, 개별성에서 좀 까다롭게 느껴지나 봐요. 그래서 한번 가볍게 보시고 정리를 해드릴게요. 보시죠. 자,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요. 크게 4가지, 인접성까지 붙여서 5가지 정도로 나뉘는데요. 부동성이죠. 움직인다, 못 움직인다? 못 움직인다. 그래서 동상과 구분되는 특성이다. 맞죠? 못 움직이는 거니까. 자,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니까는 국지적, 지역적이고요. 맞아요. 오케이. 국지적, 지역적이고 외부 효과, 정의 외부 효과와 부의 외부 효과를 받게 되는 거고요. 외부 효과가 뭐예요? 경제적 보상이나 이득 없이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는 좋은 거, 마이너스는 안 좋은 거. 그러니까 외부에서 영향을 받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부동성이니까요. 경제적 감가가 이루어지겠네요. 언제 때요? 부의 외부 효과가 일어났을 때요. 부의 무슨 효과? 외부 효과 때. 그쵸? 그래서 경제적 감가가 일어날 수 있고요. 지역 분석이 필요해요. 왜요? 부동성이니까요. 요거는 맨 밑에 인접성에서도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 효과를 받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 시험 치러 가면 시험 도중에 자리에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옮길 수 없죠. 근데 앞에 사람이 자꾸 방귀를 껴요. 방귀를 껴요. 여러분이 피해를 입죠? 그게 뭐예요? 부의 외부 효과라고. 부의 외부 효과. 그 사람이 방귀 낌으로 해서 나한테 뭐 줘요, 안 줘요? 안 준다고. 나는 피해를 입는 거지.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부의 외부 효과예요. 아시겠죠? 외부 효과 중에 안 좋은 거. 아시겠죠? 그래서 부의 외부 효과니까 무엇을 입어요? 경제적 감가. 그러니까 내가 코에 영향을 미치지만은 이게 부동성 때문에 내 건물이, 내 부동산이 무슨 영향을 미친다고요? 안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는 경제적으로 가치가 감해진다고요. 그러니까 기피 시설들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건물이, 내 토지가 경제적으로 깎이는 거죠. 그 뜻이에요. 그래서 부동성이니까요. 임장활동 가죠. 임장활동이 뭐예요? 시장에 임한다. 내가 직접 간다 라는 거고요.
정부 규제를 받을 수도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라고 정해지는 이유도 부동성 때문이에요. 그럼 개발 제한 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내가 뜯어서 움직일 수가 있다 없다? 없잖아. 그래서 정부 규제를 받기도 하고요. 조세 수입의 근거가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방자치제도에 있어서 조세 수입의 근거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제가 저기 시골에 땅이 조금 있어요. 시골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그걸 뜯어서 서울 강남 한복판에 심어놓고 싶겠어요? 안 심어놓고 싶겠어요? 심어놓고 싶겠지. 안 되잖아. 뭐 때문에? 부동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골에 있는 땅에다가 세금 내고 있어요. 세금 조금씩 내요. 그게 뭐예요? 조세 수입의 근거가 되는 거죠. 이유는 뭐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부동산 잘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는요. 영속성이에요. 영속성이 무슨 말이냐면요. 계속 있다는 뜻이에요. 안 없어지고. 마멸, 파손되지 않고 계속 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이 뭐예요? 마멸, 파손이 안 되니까 물리적 감가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존재 계속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모를 전제로 하는 다시 만드는 이론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관리 잘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익 환원법의 근거가 돼요. 뒤에 가서 배울 거지만요. 수익 환원법이라는요. 장래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들을,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벌 수 있는 돈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현재로 가지고 와서 가격을 매기는 거예요. 그 대상 물건의 가격을. 즉 영원히 존재하니까 앞으로 내가 벌 돈이 있겠죠. 그거에 대한 가치도 생각을 해서 내가 지금 현재 가치를 측정하는 것을 수익 환원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것이 뭐예요? 영속성. 내가 앞으로 이 토지를 통해서 돈을 계속 벌 수가 있으니 앞으로 내가 장래에 벌 돈까지 감안해서 현재의 가치를 매겨달라는 게 현재 가치를 매겨달라는 것이 뭐예요? 수익 환원법이라고요. 그래서 수익 환원법이란 장래에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지금으로 가져온다는 소리죠. 할인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측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익 환원법의 근거가 되는 것이 영속성이고요. 소유와 이용을 분리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 거지만 남에게 뭐 준다? 임대차 준다. 임차하게 만든다. 월세 준다. 이 뜻이죠. 왜? 영원히 존재하는 거니까.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정말 좋은 위치에 상가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10년 쓰면 없어진대. 그럼 여러분 누구한테 이용하라고 줄 수 있겠어요? 10년 쓰면 없어진대요. 안 되지. 내가 거기 들어가서 바짝 소유해서 장사해서 돈 많이 벌어야지. 근데 영원히 존재한다? 아니면은 쓰면 닳는다? 영원히 존재한다. 그게 영속성이니까는 내 거지만 남에게 이용하도록 만든다 라고 하고 뭐 받아요? 임대료 받죠. 무슨 시장이 발달해요? 임대차 시장이 발달의 원인이 되는 거죠. 왜요? 영원히 존재하니까. 영원히 존재하니까요.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고요. 투자할 수 있을 만한 것으로서 본다라는 게 영속성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부증성이에요. 늘어나지 않아요. 증가되지 않아요. 물리적으로 공급은 불가능해요. 포인트. 물리적 공급 불가능. 그래서 그래프는 완전 비탄력이고 수직이고요. 하지만 뭐는 가능해요? 경제적 공급은 가능해요. 경제적 공급을 다른 말로 하면요. 용도적 공급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용도적 공급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상업지나 공업지로 되어 있는 것을 뭘로 바꾼다? 주거지로 바꾸어서 용도 전환을 통해서 용도적 공급한다. 그걸 다른 말로 경제적 공급이라고 얘기하고요. 가능, 불가능, 가능. 물리적 공급은 가능, 불가능, 불가능.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생산하는 게 아니죠. 물리적 공급이 안 되는 거니까 생산비 법칙이 불가능하고요. 희소성 문제 많이 없죠. 그래서 희소성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최유효 이용 가장 잘 쓰란 얘기죠. 최유효 이용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땅 가격, 땅의 임대료가 발생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흔하지 않으니까. 수요 공급 조절이 어렵고요. 당연히 어렵죠. 왜요?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입지를 가지고 경쟁을 하게 되겠네요. 좋은 자리들은 엄청 비싸죠. 그리고 땅값이 오르고요. 균형을 조절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때문에요? 부증성 때문에요. 마음대로 증가할 수 있다면, 부증성이 생긴다면은 이거 희소성 문제도 안 생기고요. 입지 경쟁도 안 생기고요. 균형 조절에도 어려움이 없겠죠. 왜요? 원하는 만큼 만들 수 있으면. 근데 그게 안 되니까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 자, 네 번째, 개별성이에요. 개별성이 뭐예요? 각각에 다 다르다. 개성. 사람도 각각 다르듯이 토지도 다 각각 다르다. 그래서 대체제가 있다 없다? 대체제가 없다. 대체제가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각자 하나하나 한 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 한 분들은, 그리고 토지 한 필지들은 뭐예요? 다 대체할 수 있다 없다? 대체할 수 없다. 완벽 대체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소중한 존재들이라고. 저한테도 그렇고. 제 수업 들어주시잖아. 열심히 하는 수업을 들어주시잖아. 더 열심히 해서 꼭 합격시켜드릴게요. 꼭 합격할 수 있도록. 1차로서, 학교론으로서. 아시겠죠? 그래서 개별성. 대체제가 있다 없다? 대체제가 없다. 맞죠? 두 번째, 일물일가의 법칙을 배제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가격만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요. 불완전 경쟁 시장이죠. 그러니까 경쟁이 안 된다는 거죠. 불완전하다는 거죠. 그리고 비교도 안 되고요. 독점도 해버린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개별성은요. 반드시 정리해야 될 게 거래의 비공개성, 상품의 비표준화, 시장의 비조직성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하고 난 뒤에 여러분 그 가격을 쉽사리 알 수 있게 잘 안 해줘요. 누군가가 거래했다고. 최근에는 그런 성격이 좀 있지만 이것 때문에 거래의 비공개성이 굉장히 심해요. 개별성 때문에. 왜냐? 같은 물건이라도 가격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상품의 비표준화. 표준화가 될 수가 없죠. 완벽하게 똑같은 토지는 있다 없다? 없으니까. 3번, 세 번째, 시장의 비조직성. 그 시장 자체가 조직성을 갖추기가 어렵죠. 왜요? 각각의 개별마다 다르니까요. 그런 거라서 개별성이고요. 요거 지금 영속성, 부증성, 개별성 세 개 구분해서 잘 정리해 주세요. 쭉쭉쭉 읽어보시고 인접성은요. 지역 분석하고 외부 효과. 아까 나왔죠. 부동산에서요. 경계, 협동 등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인접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책 한번 보시죠. 일단 토지의 자연적 특성에다 별표 하나 해주시고요. 별표 하나 해주세요. 자, 첫 번째는 부동성이에요. 맞죠? 페이지는 22페이지고요. 부동성이고요. 부동성에서 첫 번째 부동산 시장이 국지적, 지역적 시장 요거 하나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서로 다른 상이한 통제를 받는다. 오케이, 요거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부동성의 2번에서 초과 공급, 초과 수요 상태를 지속하게 돼서 시장 불안전 요것도 줄여주시면 됩니다. 시장 불안정 줄여주시면 됩니다. 인접성과 더불어 뭐 외부 효과를 발생시킨다. 맞죠? 3번 보고 계세요. 인접성과 더불어 외부 효과를 발생시킨다. 외부 효과는 다시 뭐 정의 외부 효과와 부의 외부 효과로 나뉜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4번 부동산 시장 국지화 나왔고요. 부동산 활동을 임장 활동시킨다 라는 것도 부동성에 있네요. 영속성 하나 더 체크해 주세요. 영속성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속성은요. 2번 영속성의 첫 번째, 토지는 수명이 무한대다 라는 거죠. 영원히 존재한다. 물리적 감가 대상이 아니다 라고 나와 있고요. 됐죠? 그리고 외부 효과 중에 부의 외부 효과도 나올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적용이 안 된다. 왜? 영원히 존재하니까는 재생산할 이유가 있다 없다? 재생산할 이유가 없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임대차 시장 발달하겠죠 당연히. 3번 그쵸? 4번 내구성과 함께 가치와 가격을 구별케 하고 장기 투자를 통해서 소득이득, 자본이득을 얻을 수가 있다. 소유와 이용을 분리해서 소득이득과 이용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있고요. 그리고 토지는 영속적이고 이용의 비가역성이 있으므로
부동산 활동에 장기적 배려를 필연적으로 요구하게 된다라고 나왔는데 비가역성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번 진행된 것은요 반대로 돌리기가 원래 상태 돌리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비가역성은요 한번 진행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리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 관리가 중요한 거고요. 미래의 수익을 가정하죠. 그리고 가치를 평가하죠. 내가 앞으로도 벌 수 있는 돈을 현재의 흐름으로 가져와서 평가하는 거니까요. 무슨 법? 수익 환원법을 쓰는 거죠. 됐어요. 자, 부중성입니다. 부중성은요. 포인트가 뭐예요? 물리적 공급 불가능. 첫 번째 있죠. 부중성의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 하지만 뭐는 가능? 용도적, 경제적 공급은 가능. 됐나요? 됐고요. 자, 완전 비탄력적 수직 나와 있죠. 물리적 공급 곡선 나와 있죠. 가격, 공급량 나와 있죠. 공급량 나와 있고 물리적 공급 곡선 불가능. 맞죠? 그런데 뭐는 가능? 경제적, 용도적 공급은 가능 나와 있죠. 요거 중요한 거니까는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나와 있죠. 생산비 개념 없죠. 왜냐? 부중성이니까요. 그래서 생산비 법칙이 적용된다 안 된다?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4번 토지의 희소성을 증가시켜서 공공성이 강조되죠. 왜냐? 증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토지 이용을 어떻게 한다? 집약화시키는 거고요. 부중성이죠. 그럼 입지 경쟁이 생기고요. 지가 상승 생기고요. 부중성은요. the best, the highest, 최유효 이용을 근거가 된다라는 것도 뭐 때문이다? 부증성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4번 개별성입니다. 자, 자연적 특성 다 했어요. 4번 개별적 특성이에요. 자, 죄송합니다. 개별적 특성이 뭐예요? 개성이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대체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성립할 수 없다라는 거죠. 물리적으로 대체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일물일가의 법칙 하나 줄쳐주세요. 2번에 보면 토지의 가치, 임대료가 개별로 형성되게 하여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일물일가의 법칙 적용 안 된다. 안 된다. 그쵸? 그래서 개별화 구체화 시킴으로 무슨 분석? 개별 분석하고요.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에도 적용되고요. 개별마다 특정 지역으로 다 다르니까 지역 분석의 수집도 정보 수집도 어렵고 거래 비용도 자꾸 증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인접성 정도는 그냥 가볍게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24페이지까지 페이지 정리했어요. 자, 토지의 인문적 특성은요. 앞에 나왔던 자연적 특성보다 좀 덜 중요하지만 시험에 지문으로 하나씩 툭툭 던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볍게 한번 보시죠. 인문적 특성은요. 용도의 다양성, 병합, 분할 가능성, 기타 특성 이 정도로 있는데요. 용도의 다양성은 여러분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된다. 주거를 상업으로도 쓰고 상업을 공업으로도 쓰고 그쵸? 다시 공업을 주거로 쓰고 그러다 보니 최유효 이용 판단 그러니까 가장 잘 쓰라는 거에 근거가 되는 거고요. 하나의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전환되는 것을 용도의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까 그려드렸죠? 경제적 용도는 공급이 가능하다. 우상향하는 곡선 가격 이거 뭐예요? 공급 물리적 경제적 이거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 뜻이고요. 적지론 주어진 토지 용도에서 어떤 용도가 가장 최적인가라는 부분에서 적지론의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게 되겠네요. 두 번째입니다. 병합 분할 가능성.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요. 합치고 나누고 이 뜻이에요. 더하고 나누고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을 하죠. 왜요? 더하고 나누어서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하고요. 규모의 경제와 플로테이지 현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규모의 경제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덩치를 키움으로 인해서 점점 커짐으로 인해서 기업이 생산량을 증가시킬 때 생산비가 자꾸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규모의 경제고요. 또는 플로테이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동성과 함께 한정 가격, 그러니까 가격의 끝이 존재한다는 뜻이고요. 기타 인문적 특성은요. 위치의 가변성,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으로 바뀌는 것들이 있겠고요. 투자의 고정성은요. 여러분, 땅에 투자하면은요. 내일 파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장기간 투자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고가, 비싸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소수의 판매자와 소수의 구매자만 있는 것이 인문적 특성입니다. 인문적 특성은 복잡할 거 없어요.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 병합 분할 가능성, 기타 특성 이 정도가 있습니다. 25페이지 한번 보시죠. 25페이지. 25페이지 보시면요. 용도의 다양성 나와 있어요. 용도의 다양성에서 1번에 두 번째 줄에 맨 끝에 보시면요. 최유효 이용의 판단의 근거가 된다라고 체크 하나 해주세요. 여기 나와 있죠. 최유효 이용의 판단 근거가 나와 있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합법적, 합리적, 합법적, 합리적, 최고, 최선으로 이용하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최유효 이용의 개념이었고요. 그리고 1번은 됐고 그 용도의 다양성에서 맨 마지막에 5번에 보시면요. 특정 토지가 개발되면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를 비가역성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것도 하나만 체크해 주세요. 뭐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는 정도 수준이면 되세요. 2번입니다. 병합 분할의 가능성이에요. 병합 분할의 가능성은요. 2번에 보시면 2번 병합 분할의 가능성에서 2번에 보시면요. 토지를 합필하면 토지를 큰 토지를 합치면 뭐가 생겨요?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토지 가격이 증가하게 되겠죠. 왜요? 토지가 합필해서 토지가 커지면 여러분 내가 마음대로 쓸 수가 있죠. 훨씬 더. 그렇죠? 좁을 때보다도 내가 토지가 커지니까는 이 토지를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왜요? 부족할 때보다 더 커졌으니까 내가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이 선택의 폭이 더 넓어졌을 테니까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에 의하여 토지 가격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플로테이지 현상이라고 한다는 거죠.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토지 가격이 상승하는 거죠. 하필해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란 뭐라고 나왔어요? 생산량을 증가시킬 때 생산비가 하락하여 초과 이윤이 증가하는 현상인 거죠. 이건 뒤에 가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생산 규모가 커지면 생산비가 떨어지는구나. 이 정도의 개념으로 가져가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한정 가격 존재한다라는 거 됐고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래서 빈출 핵심 지문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제 총론 끝났어요. 총론이 끝이 나는 거예요. 마지막 빈출 지문을 통해서 총론 한번 정리해 보죠. 자, 1번입니다. 토지의 부증성은요 나왔어요. 증가하지 않는데요. 뒤에 지문 보시죠. 토지의 사용이나 판매를 둘러싼 계약에 있어 법적으로 대체 가능성을 없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대체 불가하다는 뜻이 나왔죠? 대체 불가. 토지의 자연적 특성 뭐예요? 대체 불가능하다. 여러분이 왜 대체 불가능해요? 개별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개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부증성이 아니라 토지의 개별성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세요. 틀렸어요. 개별성이고요. 2번입니다. 토지의 공공성은 공공성 하나 나왔죠? 공공성. 누가 개입해요? 정부 개입의 명분을 악화가 아니죠. 강화시키는 거죠. 왜요? 공공성 때문에 정부가 개입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강화시킨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3번. 토지의 비생산성 때문에 뭐죠?
공급성이 나오는데요. 토지의 비생산성 때문에라는 말은 나왔는데 이게 지금 무엇의 관점이에요? 용도적 관점에서도 공급을 증가시킬 수 없다. 아니죠. 용도적 관점에서는요. 증가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왜요? 무엇은 가능해요? 경제적, 용도적 공급은 가능 불가능? 가능하니까요. 뭐가 불가능한데? 물리적 공급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 안 되는 거니까. 됐죠? 그래서 물리 공급은 안 되지만 경제적 용도는 공급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오케이. 4번 토지의 영속성이에요. 영원히 존재한대요. 부동산 시장을 국지화시킨대요. 에이씨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씨. 부동성 때문에 생기는 거죠. 국지화, 지역화 똑같은 얘기예요. 5번 토지는 비가역성이 있으니까 한번 시작하면 원래대로 되돌리기가 어려우니까 의사결정에서 장기적 관점에서의 배려가 필요하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6번 연속성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네요. 영원히 존재하니까 감가상각 될 거 없네요. 됐죠? 7번 부동성으로 인해 국지화 오케이. 8번 부동증성으로 인해 이용이 지백화된다. 맞네요. 그렇죠? 왜? 증가 안 되니까는 잘 써야 되지. 자, 9번 개별성으로 인해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나왔어요. 부의 외부 효과는 뭐예요? 외부로부터 받는 영향인 거죠. 그럼 이게 개별성이 아니라 뭐 때문에 생겨요? 부동성 때문에. 이동시킬 수 없으니까 뭐가 생겨요? 부의 외부 효과가 생기는 거죠. 추가로 말씀드리면 인접성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원래는 부동성인 거고요. 틀렸고요. 10번이에요. 이용 주체의 목적에 따라 인위적으로 뭐 할 수 있다고요? 분할 또는 합병하여 이용할 수 있다라고 나왔죠. 이것도 맞는 지문이네요. 그래서 9번은 틀렸고요. 10번은 맞는 지문이 되는 거네요. 되셨죠? 그래서 빈출 지문 핵심 다 정리해 드렸습니다. 어떠셨어요, 여러분? 총론 좀 들을만 하셨나요? 총론 요약은요, 여러분 짧지만 강하게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총론이 여러분 매 순간 매번 복습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지만 내가 조금 까먹은 것 같다, 기억이 잘 안 난다 싶을 때 출제 중요 내역을 보시면서 빠르게 책을 훑어나가야 되시는 거죠. 제가 밑줄 쳐드린 부분, 그리고 필기하라고 했던 부분, 그리고 드렸던 PPT를 다시 보시면서 아 이게 중요한 거구나, 부동산업의 분류가 중요한 거구나, 토지 용어가 중요한 거구나, 복합부동산,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중요한 거구나,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 중요한 거구나, 이걸 느끼시면서 페이지를 계속 보시면 되겠죠. PPT에서 드렸던 내용과 교재에서 드렸던 내용이 굉장히 유사하지만 PPT 내용에서 드렸던 부분이 조금 더 강조하고 여러분들이 총론을 배워감에 있어서, 총론을 공부해감에 있어서 조금 더 쉽고 편하고 그리고 안정적인 점수를 득점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총론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경제론에서 뵙겠습니다.